하늘이잖아. 그대가 내 하늘이잖아. 후회 없는 삶들, 가난했던 추억 나 행복했다. 아빠야 약해지지 마. 네 속을 걸어도 난 감사하니까. 아빠야 어디를 가야 당신의 마음처럼 살 수 있을까. 가장 큰 별이 보이는 우리 동네. 따뜻한 햇살, 꽃이 피는 봄에 그댈 위로해요. 그댈 사랑해요. 그대만의 노래로. 따뜻한 바람이 부는 봄날, 그대와 이 길을 함께 걷네. 아련한 내 맘이 겨우 닿는 곳에 익숙한 골목 뒤에 숨어 있다가 그대 오기만 오기만 기다린 그때가 자꾸만 떠올라. 가장 큰 별이 보이는 우리 동네. 따뜻한 햇살, 꽃이 피는 봄에 그댈 위로해요. 그댈 사랑해요. 그대만의 노래로. 여러분 반갑습니다. 홍익노무법인의 편민수 노무사라고 합니다. 사실 이 2020년 개정법은 연초에 좀 하긴 했었어야 되는데, 사실 이제 우리 연중에 또 바뀐 법도 많으니까 여러분들께 또 이런 저런 설명들을 해드리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이런 자리를 만들어 봤습니다. 사실 제가 그저께 우리 애가 2명인데요. 큰애가 4살, 둘째가 2살입니다. 그 애기들하고 와이프하고 공원을 갔는데, 공원에 가서 애기들이 이제 킥보드를 많이 타고 놀거든요. 원래 타면 안 되는데 애기들 4살짜리 우리 큰애가 킥보드를 타고 자기하고 비슷한 또래 아이를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보더니 멀리 가지 말으라고 했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제가 계속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공 같은 거 딱 꺾이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딱 꺾는 거예요. 꺾었는데 꺾고 들어갔어요. 멀리에서. 그 시간이 지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불러도. 내가 뛰어가 봤죠. 뛰어갔는데 골목으로 거기 공원으로 뛰어가서 꺾었는데 없는 거야. 안 보이는 거예요. 그 공원이 엄청 넓은 데인데 어디 갔지 해서 내가 또 그때부터 멘탈이 살짝 이제 붕괴가 되기 시작해서 와이프한테 말하고, 와이프는 이제 작은 애를 안고 저는 이제 막 뛰어다니면서 공원을 다 뒤졌는데 공원에 없는 거예요. 얘가, 큰 애가. 그 어디 갔지? GPS라도 달아놓으면 내가 찾을 텐데 못 찾는. 그 내가 이제 한 몇 시간을 제가 뛰어다니다가 공원 밑에 횡단보도 거기 서가지고 있는 거예요. 애가. 횡단보도 앞에 찾은 횡단보도를 건너갔으면 애가 사고 나는데 애가 아직 4살이니까 신호등 개념 몰라요. 건너갔으면 사고 나서 대형 사고 나서 뭐 어떻게 될지 몰랐을 상황이었는데 어떻게든 찾아가지고 다행이었습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은 저도 지금 너무 제가 사실 놀랐는데, 이게 본인이 계속 이제 바뀌는 개정법을 계속 보고 관심을 갖고 있으면은 놓치지가 않아요. 그런데 현업하시기 바쁘고 다른 거 하시기 바쁘기 때문에 이거 개정된 거를 못 놓친다고요.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제 넘어가는 것들은 넘어가는 거고, 우리 회사의 노동법 버전은 과거 버전이에요. 항상. 그러면은 직원들은 개정된 걸 알고 요구를 하는데 회사가 대응을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노동법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거나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GPS를 달아두는 거. 이게 사실 오늘 이런 자리는 GPS를 달아두는 것과 비슷한 거다. 이런 교육을 들음으로써 어찌 보면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건지, 지금 법이 행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도움이 좀 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2020년 상반기에 개정된 법률을 보겠습니다. 상반기에 개정된 법률 많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내용들부터 보겠습니다. 자, 법정 공휴일이 법정 휴일이 되었습니다. 법정 공휴일이 뭔가요? 흔히 말하는 달력이 있는 빨간 날을 다 법정 공휴일이라고 합니다. 달력이 있는 빨간 날. 예컨대 설 추석, 추석도 있고 원래 한글날 이렇게 이제 빨간 날로 되어 있는 건데, 그런 날 전부 다 법정 공휴일. 이 법정 공휴일 원래 누가 쉬는 거죠? 공무원들이 쉬는 거예요.
민간기업에서는 원래 안 쉬어도 돼요. 다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쉰다고 돼 있으면 쉬는데 그게 아니고서는 법적으로 쉴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2020년 1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먼저 이 법정공휴일은 무조건 쉬는 날로, 근로자들 모든 민간 근로자들이 쉬는 날로 바뀌었습니다. 만약에 이날에 일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처벌될까요?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그날 일을 하면은 휴일 근로가 되는 거예요. 휴일 근로가. 그래서 휴일 근로 수당을 주시면 되는 거예요. 휴일 근로 수당. 자, 근데 이게 사업장 규모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원래는 300인 사업장이지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내후년에는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 2022년 1월 1일. 그리고 결국에는 5인이 넘는 사업장에는 늦어도 2022년 1월 1일부터는 법정 공휴일이 휴일로 돼서 그날 일하면 휴일 근로수당 줘야 되고 휴일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 꼭 그러면 휴일 근로수당 주는 것밖에 없나? 휴일 대체는 안 될까? 왜냐면 우리 주일날에 나왔을 때 휴일 대체 1대1로 대체하는 데가 좀 계시거든요. 그것도 됩니다. 다만 이게 우리가 일반적인 주일 대체하고 좀 다른 게 이 법정 공휴일 대체는 근로자 대표하고 서면 합의서를 쓰셔야 돼요. 사전에 서면 합의서를 써놔야 휴일 대체가 되지, 안 쓰면 휴일 대체가 안 됩니다. 이건 법문에 박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휴일 대체를 하신다고 하면은 주변의 노무사의 도움들 받으셔가지고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육아휴직. 육아휴직은 사실은 기존에는 애가 하나면은 그 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쓸 수 있어요? 부부가 동시에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우리가 육아휴직 줄 때 판단했던 게 다른 배우자가 이 아이에 대해서 수고인지 안 수고인지를 맨날 확인했다고요. 확인하고 수고했으면 NO, 안 수고했으면 GO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에 2020년 2월 28일 날에 법이 좀 바뀌어서 시행된 게 부부 동시가 가능하다. 이게 왜 이렇게 나왔냐면은 자, 애 보는 게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되게 어려워요. 저희가 이제 애가 둘인데요. 주말만 사실 거의 많이 붙어 있고 저희가 저녁에 야간하고 가면은 거의 못 보니까 주말에 이틀만 붙어 있는데도 일주일에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와이프랑 같이 해도 이게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의 체력이 원동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매우 강합니다. 에너자이저보다 더해요. 그런 애들을 내 혼자 육아휴직해서 본다? 그게 할 수도 있겠지만 매우 어려운 일이고 사실 이런 것들이 육아의 부담들이 또 크다 보니까 아기를 안 놓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육아에 대한 부담을 좀 줄여두겠다. 부부 동시에 한 아이를 위해서 쓸 수 있게끔 해주겠다. 근데 사실 이거는 이런 측면도 있긴 있지만 뭐 사실 기존에도 사실은 이렇게 동시에 할 수 있어요. 동시에 어떻게 하냐면은 애가 2명이면은 동시에 가능했어요. 잘 보세요. 와이프가 먼저 첫애에 대해서 하고 남편이 둘째에 대해서 하고 다음 문제는 또 서로 스위치해서 또 하는 거죠. 그러면 2년을 둘 다 쉬는데 둘 다 아기를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육아휴직은 뭡니까? 회사 입장에서 무급이고 정부에서 지원금 나오는 육아휴직 급여가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로 생활하기 많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이 제도가 크게 빚을 발할 수 있을지는 조금 의문스럽긴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받아서 생활하는 게 사실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소비를 하는 패턴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수입이 매우 적은 상태에서 아이를 본다는 거는 매우 힘든 거죠. 그렇지만 뭐가 됐든 간에 쓰겠다고 하면은 2월 28일 이후부터는 쓰게끔 해줘야 된다는 거. 이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제도에는 휴직이 있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근데 이게 사실 두 가지 거의 조건이 똑같아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사람이 1년 동안 쓸 수 있다는 게 똑같은데 패턴이 똑같은데 원래 육아휴직 같은 경우도 1년 이상 근속하는 경우에는 쓸 수 있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법이 2018년 바뀌면서 육아휴직 같은 경우는 6개월만 근무해도 쓸 수 있다. 1년을 쓸 수 있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럼 잘 보세요. 육아휴직과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은 형제인데 사실상 육아휴직만 조건이 6개월이고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은 그대로 1년으로 조건을 강화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가 충돌이 되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육아휴직과 똑같이 6개월만 근무하면은 근로시간 단축할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15에서 30시간까지 줄이는 게 가능합니다. 뭐 애기 등원할 때부터 많이 쓰시겠죠? 애기들 등원하거나 출퇴근 같은 거 하실 때. 자, 하여튼 그렇게 기본적으로 6개월 이상 쓸 수 있는 게 하나 바뀌었고 또 하나가 자, 아까 전에 제가 육아휴직을 말씀드렸죠. 부부 동시에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제도로 2020년 2월 28일 바뀌었는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근로시간 단축을 쓰는 것도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이 인상됐습니다. 자, 출산휴가 급여 이거 고용보험에서 주는 거거든요. 보험에서 주는 건데 이게 인상이 되면 누가 좋을까요? 근로자가 좋을까요? 근로자 입장에서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 근로자는 어차피 출산휴가는 유급이기 때문에 회사하고 나라에서 합계 받은 돈의 합계액이 통상임금 이상이면 돼요. 그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럼 누가 좋냐? 회사가 좋습니다. 회사가. 자, 기존에는 90일 기준으로 540만 원, 30일 기준으로 180만 원이었는데 바뀐 기준에 따르면은 90일 기준으로 600만 원, 30일 기준 당연히 200만 원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왜 좋냐? 자, 통상임금이 200만 원의 근로자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월 기준으로. 그러면 기존 개정 법에 따르면은 나라에서 180만 원 주면은 20만 원 누가 줘야 돼요? 회사가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바뀐 법에 따르면은 20만 원도 나라에서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만 원까지는 커버가 되니까 요거 차익만 주면 되는 거고 그런 케이스에서는 회사가 추가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요거는 이미 뭐 여러분들 다 이미 출산을 하셨던 연초에 출산하신 분이 계셨으면 뭐 다 아실 것 같긴 한데 혹시 그 이후에 출산자가 없다가 요번에 생기는 분이 계시면은 요 기준을 알고 우리 회사가 줄 돈이 얼마냐 요거를 계산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남녀고용평등법에는 가족 돌봄제도가 있습니다. 가족 돌봄제도. 자, 직계가족 그러니까 이제 뭐 직계 비속이나 직계 존속 부모님이나 자녀, 배우자의 부모 이런 경우들이 아프거나 사고 나거나 이랬을 때 휴직을 쓸 수 있어요. 얼마나? 1년에 90일까지 한 번 할 때 30일씩 나눠가지고 1년에 90일씩 매년 쓸 수 있어요. 90일씩. 그게 가족 돌봄 휴직입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근데 그 가족 돌봄 휴직을 이거 활용도가 너무 낮은 거예요. 무급 휴직이다 보니까. 그리고 너무 기간을 최소 쓸 수 있는 게 30일 단위니까 30일 무급 휴직 해버리면 월급 없는 거예요. 그 달에. 월급 없이 생활하는 게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활용도를 높이자. 첫 번째. 두 번째. 아니 이게 지금 너무 범위가 좁은데 이게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손자녀 같은 경우에 아프거나 사고 나면 그런 경우들도 좀 가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사회적인 목소리들이 있어서 요 조부모와 손자녀가 돌봐야 되는 대상 가족에 포함이 됐습니다. 요새는 이제 뭐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자라는 친구들도 많기 때문에 내가 이제 할아버지가 아픈데 내가 생장해서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아프시면은 편찮으시면은 돌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렇게 이제 확대가 됐고 두 번째 측면에서는 이제 너무 이게 30일 단위 너무 이제 크다. 하루 단위로 좀 쓸 수 있게끔 휴가 제도를 만들자. 그래서 가족 돌봄 휴가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가족 돌봄 휴가의 특징은 1년에 10일까지 쓸 수 있고 하루 단위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1일도 되고 2일도 되고 3일도 되고 30일에 대한 최소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월급에 큰 부담이 없이 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특이한 게 가족 돌봄 휴직과 다르게 사유가 하나 추가된 게 있는데 그게 자녀 양육입니다. 이게 뭘까요? 육아휴직에 있는 자녀 양육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 자녀 양육은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가 학교에 다니는데 학예를 간다거나 뭐 이런 이제 혹은 운동회를 간다거나 소풍을 간다거나 뭐 이래서 수학여행뿐만 안 따라가요. 소풍여행 이런 데 따라갈 때 내가 연차를 다 썼어요. 다 썼으면 제가 회사에서 그냥 호의를 안 보내주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직원이. 그랬을 때 이 자녀 양육 사유를 근거로 해서 휴가를 쓸 수 있다는 거죠. 하루 단위로. 근데 요 10일은 아까 가족돌봄휴직 90일 안에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거 10일을 다 쓰게 되면은 가족돌봄휴직은 고있는데 80일밖에 못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하나 제가 팁을 알려드리면은 여기 자녀 양육 사이에서 자녀는 몇 살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자녀의 연령이 어떻게 됩니까? 기준이 만 8세 이하입니다. 그럼 이것도 만 8세 이하일까요? 그러면 이게 취지하고 안 맞습니다. 아까 제가 취지를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학예나 소풍 이런 거 말했는데 만 8세 이하고 소풍하고 학예에 관련된 뭐가 있어요? 초등학생이나 중고등학생 이런 분들이 해당이 되는 거지. 그래서 노동부가 해석을 할 때는 이거 성년 기준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만 20세 미만. 예. 대학 가기 전에 친구들 우리 이제 뭐 입학을 하거나 졸업식 하거나 이럴 때 갈 수 있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족 돌봄 제도에서 세 번째가 가족 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입니다. 왜 등을 제가 강조를 했는지 왜 말씀드릴게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가족 돌봄 사유, 직계나 조부모 가족 돌봄을 위해서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혹은 본인
여기서부터 등 했던 이유가 여기 나와. 본인 질병 사고 은퇴 준비 학업 본인에 대한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이라는 거죠. 내가 예를 들어서 학교를 가려고 학교를 가려고 빨리 퇴근해야 되겠어. 은퇴를 제 인생 이모작 하기 위해서 교육을 드려야 되니까 빨리 좀 퇴근해야 되겠어. 혹은 늦게 출근해야 되겠어. 아, 내가 다쳐가지고 병원 통원 치료를 해야 돼. 이런 경우들에 대해서 근로시간을 일주일에 15에서 3시간까지 줄일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자, 근데 요거는 기간이 되게 재밌어요. 기간이. 기본적으로 전체 1, 2, 3, 4, 4, 5 전부 다 1년이거든요. 1년인데 1년 하고 나서 하다가 이거 괜찮은데 할만하다 하면 2년 연장이 돼요. 1년 끝나게 되면 연장하면 되는데 그래도 최대 3년까지 연장이 됩니다. 다만 4번 빼놓고 학업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때는 연장이 안 됩니다. 요번에 1년이 끝이고 1년이 끝이에요. 자, 근데 이거 그러면 여러분 이런 이제 가족 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은 회사 다니면서 평생 한 번 쓸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뭐 또 쓸 수 있는 걸까요? 한 번 쓸 수 있나요? 자, 요것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가족 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대체인력 체험을 못하거나 그 사람이 이제 시간을 빼버리니까 그 시간만큼 메꿔줄 직원을 구했는데 못 구한 경우거나 혹은 회사가 일정 가능한 범위에서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그냥 지장이 아니에요. 중대한 지장 이거 입증하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것까지 아닌데 세 번째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이거 여기에 뭐가 있냐고 하면은 자 대표적인 게 그게 있습니다. 기존에 이 근로시간 단축이 끝나고 2년이 초과하지 않은 경우 자 무슨 말이냐면은 2년이 넘어가면 또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반대 해석을 하면 자 제가 학업을 제가 은퇴 준비를 위해서 1년 하고 나서 2년에서 2년 연장해서 총 3년을 제가 썼습니다. 쓰고 나서 2년이 지나서 2년이 지나고 나면 또 할 수 있어요. 또 은퇴 준비도 뭐 이 사유 중에 하나로 이걸로 가도 되고 저걸로 가도 되고 또 쓰고 나서 끝났어요. 끝나고 2년 지나고 나서 또 쓸 수 있어요. 또 계속 쓸 수 있는 거예요. 계속 연장도 계속 되고 사실 이게 노동부에서 받은 해석이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도 지금 이거에 대해서 법문에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안 하고 있어서 노동부에 해석 요청을 했는데 해석 요청을 하니 이거는 2년마다 가능할 수 있다. 근데 학업은 연장이 안 되니까 학업은 어떻게 한다는 거죠? 1년 하고 2년 쉬었다가 1년 하고 2년 쉬었다가 1년 하고 2년 쉬었다가 이렇게 2년 만에 공백을 두고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뭔 의미가 있나 싶긴 해요. 학업 같은 경우는 공부나 다 때가 있는 건데 대학원도 연속해서 다녀야지 1년하고 2년 쉬고 1년하고 2년 쉬고 이게 뭔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2년 공백을 두고 할 수 있다라는 거 이거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헷갈리시면 안 돼요. 본인 질병 사고 이거 가족 돌봄 사유가 아니라 본인 질병 사고로 이유로 근로시간 단축은 가능한데요. 그게 아니라 가족 돌봄 휴직이 되는 건 아닙니다. 휴가가 되는 게 아니에요. 흔히 지금 이제 이게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거 그럼 내가 이제 아프면은 내가 질병 휴직을 쓸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생겼네? 뭐 이런 질문들이 오시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근로시간 단축만 가능하다. 게다가 이것도 심지어 원래는 뭐 규모별로 차이 원래는 300인 사업장만 그래서 우리가 300인이 안 되는 사업장은 일단 원래는 잊어버리셔도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난임 치료 휴가 난임 치료 휴가는 기본적으로는 사실 기존에는 3일 전에 휴가의 사유라든지 휴가 대상자 기간 이런 걸 다 이제 신청하게 돼 있어요. 돼 있었는데 이제 이게 없어졌죠. 없어지고 그냥 전에 신청하면 돼요. 그냥 난임 치료 갈 거다. 신청만 하면 허용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원래 1월 1일부터 바뀐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난임 치료 휴가는 남자도 갈 수 있나요? 혹 여자만 갈 수 있나요? 성별이 정해져 있습니까? 법에는 일단 성별이 안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여자만 갈 수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난임의 사유는 꼭 여성한테 있는 게 아니라 남성한테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시술할 때는 남성이 시술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남성이 난임 치료 휴가를 신청할 수도 있고 그런 경우들에 회사가 사실 거부하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상반기에 중요한 거 마지막이 최저임금입니다. 최저임금 원래 최저임금 얼마죠? 8,590원. 전년도에 8,350원이었는데 8,590원으로 2.9% 올랐어요. 내년에는 얼마입니까? 8,720원.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거죠. 원래 대비 1.5% 올랐어요.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이게 코로나라든지 이런 경기 침체가 좀 이제 가속화되다 보니까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정치적인 결단이 충분히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평균적으로 최저임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못 올라도 6%는 올랐거든요. 5%에서. 근데 근래 2년 사이에는 그전에도 물론 16% 올랐으니까 할 말은 없는데 근래에는 조금 낮은 둔화에서 오르고 있다는 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최저임금에 들어가는 항목들이 있어요. 매월 1회 이상 산정해서 지급하는 거는 다 최저임금 들어가요. 뭐가 됐든 간에. 그런데 몇 가지 쟁점이 있는 게 두 가지인데 상여금하고 매월 주는 상여금하고 이제 복리후생비, 식대라든지 교통비 이런 것들이 최저임금에 들어갈 수 있는데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법에서 일부만 들어갈 수 있게끔 경로 규정을 뒀다라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상여금도요. 사실 두 가지로 나눕니다. 뭐냐면은 뭐 매달 주는 거, 매달 주는 게 있고 매달 안 주는 게 있는데 매달 안 주는 거 지키는 거. 매달 주는 거 중에서 매월 산정해서 주는 거는 전액 최저임금 들어가요. 이게 무슨 말이냐? 매월 산정해서 매월 지급하는 거는 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상여금을 50만 원씩 매달 주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매월 50만 원씩 산정해서 매월 지급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반대로 매월 산정하지 않는 게 뭐냐면은 자, 1년에 600만 원을 매월 주겠습니다라고 해요. 그러면은 지급은 한 달 매달 주는 게 맞는데 산정은 1년에 600만 원이니까 산정 주기 1년이에요. 이런 경우. 산정 주기가 한 달을 넘어서고 매달 주는 상여금의 경우에 일부를 넣어주는데 그 일부를 뭘만 넣어주냐? 당연도 최저 월급의 원래 같은 경우 20% 초과분. 원래 8590에 290만 곱한 거에 20%가 35만 9천 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그 케이스에 매년 600만 원을 매달 나눠주는 그래서 한 달에 50만 원 주는 회사에서는 14만 원, 원래 같은 경우는 14만 원만 최저임금으로 인정한다는 거죠. 그럼 내년에 어떻게 되냐? 내년에는 8720원에 290만 곱해서 15% 곱한 게 27만 3천 원이에요. 요거 50만 원에서 요거 차이 22만 원 정도가 최저임금 들어간다. 내년에 더 많이 들어가죠? 당연하죠. 요거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특가분이 적으면 적어질수록 회사는 최저임금에 들어가는 게 더 늘어나는 거죠. 결국에 2024년 되면 이게 다 빵프로 되기 때문에 24년 이후에는 뭐가 됐든 간에 매달 상여금을 주면은 그 상여금은 최저임금 다 들어갑니다. 그걸 뭐 말장난처럼 600만 원을 매달 준다라고 하든 매달 50만 원 주든 똑같이 50만 원 전액이 2024년부터 들어가는데 그 전에 경과 규정에 따라서 2020년도에는 36만 원 초과한 거, 2021년도에는 27만 원 초과한 게 최저임금에 들어간다. 자, 공유선수가 식대하고 교통비 이런 것들 마찬가지. 이런 것도 합계 내게 한 20만 원 정도 된다. 그러면은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원래는 8590에 200고 곱해서 5%가 8만 9천 원이니까 아까 20만 원 차에 11만 원만 최저임금이 들어간다. 내년도에는 요거 곱하기 200고 곱하기 3%가 5만 4천 원이니까 뭐 15만 원 정도가 최저임금이 들어간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하고 내년에 임금 정책 세우실 때 우리 회사에서 최소 10대나 교통비 주는 회사다, 뭐 가족수당을 주는 회사다, 혹은 상여금을 매월 나가는 회사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조금 감안해서 임금 인상률을 결정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20년 하반기에 개정된 노동법 보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뭐가 바뀌었나? 자, 출퇴근제의 적용 시점이 바뀌었어요. 자, 출퇴근제 원래 적용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적용되는 거 맞는데요. 이거는 과거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원래 출퇴근제에는 사업주가 차량을 제공하거나 집에 관리하는 경우에만 예를 들어서 내가 통근버스를 줬는데 사업주가 그거 타다가 차가 전복되고 사고 났다. 그런 경우들은 출퇴근제 인정했는데 내가 내 자동차, 내가 내 오토바이 가지고 출퇴근하는 거는 인정 안 해줬어요. 그런데 16년 9월 29일부터는 자차든 뭐든 통상적인 경로에서 출퇴근하다가 다친 것들은 인정해주겠다. 산재로. 그렇게 얘기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당시에 바로 시행을 안 하고 이거는 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 뭐 한 1년 2개월 이후부터 시행하겠다. 이러다 보니까 국민들은 이때 개정됐으니까 이때부터 적용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시행 시기가 이때니까 기대는 이때부터 하고 있었는데 시행이 이때니까 이 텀에 대한 보상 심리가 엄청 컸던 거예요. 아니 법을 개정했으면 바로 시행하지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왜 이렇게 했냐. 그렇게 자꾸 이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 그걸 바꿨죠. 2020년 6월 9일에 개정돼서 16년 9월 29일 이후에 발생한 거는 다 해줄 테니까 너희들 만약에 요때에서 요때 사이에 출퇴근제에 사고 난 거 있으면 신청해. 그러면 소급해서 줄게 라고 바뀌었습니다.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 이질방에서 8월 28일 최근에 바뀐 겁니다.
우리가 직원이 퇴사하게 되면은 고용보험에서 기본적으로 고용보험 관련돼서 이제 피보험 자격 상리 신고를 하고 나서 이직왕에서 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왜 퇴직연주를 보내주는 거예요? 이거 왜 보내주냐면은 아시죠? 실업급여 때문에 사유를 확인하려고 보내주는 건데 매번 보내는 게 번거롭고 받는 사람도 사실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 그러면은 무조건 의무적으로 내는 제도를 폐지하자. 폐지하고 실업급여 수급 자격 관련돼서 문제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만 요청하는 경우에만 내면 된다. 회사의 버든이 많이 줄었습니다. 행정적인 버든이. 그래서 나중에 실업급여를 누가 직원이 신청을 했는데 그게 뭔가 악유가 있다. 그런 경우에만 회사에다가 요청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은 달리 말하면 뭐예요? 조금 노동부가 의심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걸 뭐 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실업급여에서 부정수급이나 이런 것이 없는지 미리미리 잘 챙겨두시는 걸 필요합니다. 실제로 부정수급 시에 처벌도 강화됐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직원 입장에서는 뭐 근로자 입장에서의 말인데 10년간 3번 이상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했거나 받으려고 했던 사람 걸린 경우 이게 정말 불쌍. 받으려고 했던 사람에 대해서는 3년 범위에서 구직급여 지급을 제한한다. 플러스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사업주하고 공모해가지고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는 경우, 그 사업주도 양금융에 따라서 처벌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요즘에 이제 노동부에서도 사실 실업급여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강화해서 보고 있습니다. 과거의 실업급여 부정수급한 사례들을 찾아내서 실제로 판수를 받기도 합니다. 그 근로자에게 2배 범위에서. 요거는 법이 시행된 건 아닙니다. 시행된 건 아닌데 이제 입법 예고에 했고 그 국무회의 통과돼서 아마 곧 시행이 될 겁니다. 아직 날짜는 안 나왔습니다. 자, 노동위원회에 남녀 차별에 대한 구제 신청이 가능해져요. 이제 기존에 안 됐어요. 기존에는 남녀가 있는데 저 남자 고소 여자인데 저 여자 고소 남자인데 쟤보다 적게 받아요라고 노동위원회에 가봤자 거기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한테 오지 마세요. 그런데 이제 이 법이 시행되고 나면은 그 남녀 차별에 대한 차별 우리가 차별하면 어떤 게 문제되냐면은 기간제, 단시간, 파견 요것만 차별을 노동위원회에 다루고 있는데 남녀 차별도 다루겠고 배상도 결정하겠다. 얼마를 배상해라. 사실 요건 조금 논란이 있습니다. 과연 이 배상의 범위가 차이 나는 것만 주라고 할 건지 아니면 위자료까지 포함해서 배상을 명명 때릴 건지 요거는 하위 입법이 좀 나와봐야 좀 구체될 것 같습니다. 요것도 시행된 건 아닙니다. 시행된 건 아닌데 시행이 될 겁니다. 곧 조만간 될 거고 국무회의도 이제 다 통과되는 내용인데 임신 중에 육아휴직이 가능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기가 있는데 이 아이를 위한 육아휴직이 가능하다. 상식적으로 보면은 애가 태어나서 그 아이를 돌보는 게 육아인데 그래서 휴직을 쓰는 건데 배 안에 있는데 육아휴직을 쓴다? 이건 사실 어찌 보면 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몸 컨디션이 되게 안 좋아요. 임산부가. 그런데 출산 휴가를 당겨줄 수 있는 사유들이 매우 작아요. 40세 이상이거나 유산의 경험이 있거나 유산이 있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거나 요거 3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이 돼야 출산 휴가 90일 중에 일부를 당겨서 몸이 좀 컨디션 안 좋은 게 쓸 수 있는 건데 그게 아닌 것은 매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출산을 장려하고 그런 이제 태아의 건강이 위협하지 않도록 이런 이제 출산 임신 중에 육아휴직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법이 개정돼서 시행될 예정입니다. 아직 시행된 건 아니니까 만약에 지금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은 아직은 시행된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기간제 파견 근로자가 계약기가 만료되면은 집에 갈 수밖에 없죠. 계약기가 만료니까 집에 가게 되면은 받고 있던 출산휴가 급여도 또 끊어지는데 이제는 출산휴가 급여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회사가 주는 건 아니겠지만 나라에서 출산휴가 급여를 주고 있는 것들은 그 원래 출산휴가 기간만큼은 보전해 주겠다. 이것도 아직 시행된 건 아닙니다. 시행된 건 아니고 시행될 예정인데 아마 이런 것들이 또 시행이 되다 보면 고용보험에서 뭐가 많이 필요하죠? 돈이 많이 필요하게 될 거고 내년도에 고용보험료가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이 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다음에 장애인 고용장려금 원래 개정된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인상됐습니다. 자, 경증 남성을 제외한 경증 여성, 중증 남성, 중증 여성들이 기존 40만원에서 45, 50에서 60, 60에서 80 이렇게 다 인상이 됐습니다. 장려금이 인상되는 것은 좋은 소식이죠. 그리고 또 바뀐 것 중에 여러분들이 조금 잘 보셔야 되는 게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지급 제한 기준이 마련됐다라는 겁니다. 이게 자 무슨 말이냐면 내가 고용장려금을 받는 사업주인데 나라나 지자체로부터 또 이런 이제 이 기관 운영에나 사업 수행에 드는 비용을 지원을 받게 되면은 이 고용장려금을 사용 용처를 정확하게 그
그 장애인들의 처우 개선에만 써라라고 하는 거죠. 사실 이건 어찌 보면 경력을 되게 침해하는 거죠. 지원금을 받아서 그 지원금 가지고 간접적으로 다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회사가 어떻게 결정하셔서 근데 그거를 목적을 제한을 해버리면은 사실 이게 그 받은 비용만큼은 사실상 임금 인상이라든지 복리후생을 더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내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각도 있지만 반대에서는 아니 어차피 나라로부터 지원 장려금을 또 다른 걸 받는데 이 돈은 그걸 장애한테 쓰는데 뭐가 문제야? 라고 하는 시각들이 있죠. 아무래도 후자의 의견들이 조금 더 강하다 보니까 이 법이 이제 시행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하여튼 장시간 동안 교육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다음 내년도에는 코로나가 많이 잠잠해져서 직접 뵙고 궁금한 부분들을 제가 좀 긁어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